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광명 사는 아이 엄마입니다.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제 어린 시절 얘기부터 해야겠군요. 저희 아버지는 참 잘생기셨습니다. 흔히 잘생기면 얼굴값 한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딱 그랬어요. 저희 엄마랑 결혼하고 나서도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싶으면 다 만나고 다녔고 저희 남매가 태어나고 나서도 바람기는 여전하셨다더군요. 그러다 아버지 회사 막내였던 어떤 어린 여자와 바람이 났는데 그 전과는 달리 꽤 깊은 사이였는지 2년을 붙어 다니며 저희 엄마 속을 썩였다고 하더군요. 요즘에야 남자 바람나면 바로 양육비 받아 이혼하면 그만이라지만 그때는 어디 이혼이 쉬운가요? 이렇다 할 직업도 없는 엄마는 죽으면 죽었지 이혼을 생각하진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매달려도 보고 화도 내보고 심지어 엄마가 저희 두고 집도 일주일간 나갔다 왔지만 효과는 없었다고 해요. 집 나갔다 돌아왔을 땐 그 집 꼴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며 울고 있는 자식들 모습에 되려 엄마 가슴에 더 큰 상처와 죄책감만 남을 뿐이셨고요. 그러다 아버지가 제 나이 10살쯤 내연녀랑 아이의 살림을 차려서 살겠다고 집을 나가셨고 엄마는 상심할 틈도 없이 저희 남매를 위해서 시장이랑 공장 다니며 정신없이 일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아빠가 집을 나가기 전에도 생활비를 주지 않으셔서 엄마는 부업으로 시장 나가서 상인들 돕고 하루 품삯 받고 그러시긴 했어요. 엄마는 저녁 8시쯤 귀가하셨고 집에 오시자마자 술을 드셨어요. 정말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술에 취하면 늘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떠나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내뱉는 엄마였고 가끔은 저희를 때리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엄마가 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그 어둑어둑한 시간이 제일 무서웠어요. 저는 의지할 사람이 오빠밖에 없었습니다. 오빠도 참 어린 나이였지만 그 와중에 어린 저를 보호하려고 엄마 대신 맡기도 했고 저한테 밥도 챙겨준 보호자였어요. 제 어린 시절은 이렇게 우울했습니다. 그래도 오빠가 있어 버틸만 했던 삶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퇴근길 버스 안에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셨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어머니께 기저질환이 있었는데 오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몸이 점점 더 망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저 고2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 무엇인지 가슴 절절히 느끼게 되었고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을 만큼 원망했어요. 저희 엄마도 부모님을 일찍 잃은 고아셨기 때문에 장례식장은 저랑 오빠 그리고 아빠 쪽 먼 친척분들 몇 분이 다였을 만큼 쓸쓸했던 기억이 나네요. 대학생이었던 오빠는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저 책임지겠다고 학교도 휴학하고 알바하면서 저 먹여 살려줬어요. 그리고 동생 부양해야 한다는 이유로 군대도 공익으로 빠졌습니다. 그런 오빠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저도 방황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 들어갔고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슬픔에 마냥 빠져있지 않도록 오빠가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오빠도 이제 갓 20살 된 어린애였을 텐데 동생을 위해서라면 체면 구겨지는 것도 아랑곳 않고 친구들한테 돈까지 빌려가며 제 겨울 잠바도 사주고 주말엔 롯데월드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오빠는 제 생각을 많이 해준 유일한 보호자였어요. 저랑 오빠는 대학을 같이 졸업하고 취업도 거의 비슷하게 동시에 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서울에 집 얻어서 같이 살았고 나중에 오빠한테 너무 착한 여자친구가 생겨서 오빠 인생에도 드디어 빛이 들어온 듯 행복해 보였는데 정말 하늘이 원망스러울 만큼 비극적인 일이 또 생겨버렸습니다. 오빠가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던 중에 서울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오빠는 즉사했습니다. 그때가 오빠 나이 28, 저는 25살이었어요. 사실 오빠 잃고 한 1, 2년간은 제가 뭐하고 살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오빠 장례식장에서도 두어 번 실신했고 조문객들을 제대로 맞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충격이었고 고통이었어요. 엄마 잃었을 때보다 더 타격감이 컸던 것 같네요.
고생만 하던 오빠가 이제야 행복해지려던 찰나 그렇게 운명을 달리한 것이 인간적으로 딱하기도 했고요. 오빠 장례식장에도 아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이혼을 한 게 아니라서 아직 호적에 그대로 아버지가 있었지만 연락처를 몰랐어요. 그래서 알릴 방법이 없기도 했죠. 그렇게 제 삶은 비극의 연속인가 보다 하고 정말 낙없이 살았습니다. 회사도 다니기 싫었는데 오빠가 저 직장 합격 소식 들었을 때 한 말 때문에 꿋꿋이 다녔어요. 은지야, 대기업 입사하게 된 거 축하한다. 그동안 너나 나나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부터라도 남부럽지 않게 살자. 끝까지 버티고 우리 꼭 행복하게 살자. 오빠가 내 뒷바라지 해줘서 명문대도 들어갔고 그 덕분에 이 직장 갖게 된 거잖아. 고마워. 그때 저희 남매 대화가 아직도 생생하고 제 첫 월급을 몽땅 오빠한테 줬는데 오빠가 안 받는다고 신랑이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추억이 있는 소중한 직장이라 성실히 다녔고 그 덕분인지 그곳에서 지금의 신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신랑에게 저는 사귄 첫날 제 기구한 가정사를 펑펑 울며 밝혔고 신랑은 저보고 너무 고생했다며 앞으로는 웃을 일만 있도록 자신이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은 정말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일평생 바람만 피웠기 때문에 제가 남자에게 신뢰가 없는 걸 알고 남편은 더 노력해줬어요. 어딜 가든지 행선지를 저한테 투명하게 공개했고 불필요한 만남 자체를 안 가졌습니다. 단 한 번도 여자 문제로 제 속 썩인 적 없고 여가 시간은 항상 저랑 보냈어요. 그런 모습에 저는 믿음이 생겼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을 슬쩍 꾸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비혼주의였거든요. 그렇게 3년 정도 연애하다 결혼했고 결혼한 이후로는 더 행복해졌습니다.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가정에서의 안정감, 정말 이대로 죽어도 좋을 만큼 행복하더군요. 시댁분들도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제가 어릴 때 고생 많이 했던 것, 이렇다 할 친정도 없는 점 모두 포용하며 저를 이해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셨습니다. 세아가 이번 명절에는 우리 집에서 하루만 자고 일찍 내려가 니들끼리 시간 보내거라. 둘 다 일 다니느라 힘들 텐데 좀 쉬어야지. 어머님, 저 명절 내내 어머님이랑 있으려고 지금 빤스 5개나 가져왔는데요? 저도 어느새 어머님께 정이 많이 붙어서 애교스럽게 행동했고 그런 제 모습에 어머님도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아마도 저는 부모님에 대한 정이 많이 그리웠던 모양입니다. 집에 거의 없는 아버지, 항상 화만 내던 어머니,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는 늘 목말랐어요. 그래서 시부모님께 더 잘했고 그런 제 모습에 고마워하면서도 안쓰러워하시던 시부모님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과 시댁 라이프를 즐기며 저는 아이도 하나 낳았어요. 일과 육아 병행하느라 너무 고된 워킹맘 생활이었지만 집에 돌아가면 따뜻하고 깨끗한 넓은 집, 저만 아는 가정적인 남편, 순하고 착한 아이가 있으니 정말이지 100억 가진 부자도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제 삶이 완전히 흔들리는 한 통의 연락을 받고 말았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직장 관련자인 줄 알고 받았는데 상상도 못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은지야, 잘 지냈니? 누구세요? 나다, 네 아버지. 저는 듣자마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며 피식 웃었습니다. 연락이 끊어진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버지가 내 번호를 무슨 수로 알아내며 또 안다고 한들 무슨 염치로 연락을 하나요? 그래서 듣자마자 끊으려고 하니 거기서 다급하게 절 잡더라고요. 은지야, 이제 연락해서 정말 미안하다. 제발 한 번만 날 만나줄 순 없겠니? 라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고 그제야 저는 그 전화의 주인공이 아버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종 상상했어요. 아버지를 우연이라도 만나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욕을 하며 내 속 안의 깊은 원망을 모조리 털어내 버리라 다짐했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통받았었는지 그 인간을 밧줄로 꽁꽁 묶어 붙잡아두고 귀에 고래고래 소리치며 알려주고도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니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 사람을 20만 원 정도에 사서 알아봤다고 하더군요.
흥신소 말하는 듯 했어요. 저를 이제 와서 왜 만나려고 하냐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날에 대한 사과를 꼭 좀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오빠 죽은 것도 뒤늦게 알았다면서 염치 없지만 오빠 있는 곳을 알려주면 꽃이라도 두고 오고 싶다면서 펑펑 우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그날은 그냥 헛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 질러버리고 끊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요. 전화 끊고 나서 뒤늦게 몸이 미친 듯이 떨리며 오한이 오더라고요.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엉엉 울며 고백하고 정말 남편 만난 이후로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10몇 년 만에 대성통곡했어요. 남편은 어떤 선택을 해도 제 맘대로 하는 게 맞는 거라면서 연락하기 싫으면 차단해버리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 가슴에 남더라고요. 마지막 사과를 하고 싶다는 말에 이상한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렇게 아버지 전화를 막무가내로 끊은 지 딱 일주일 되던 날,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잘난 사과 대체 어떻게 할지 궁금하기도 했고 어머니와 오빠 대표에서 제가 대신 지난날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고 만남 약속도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본인 몸이 좋지 않아 멀리 가진 못하니까 집 근처로 와줄 수 없겠냐며 사정하더군요. 주소지를 전달받고 조금 놀랐습니다. 완전 시골에 사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도시와 잘 어울리는 정장핏의 훤칠한 남자였는데 이런 시골에 사신다니 의아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얼굴이 엄청 까맣더라고요. 눈동자도 노랗고요. 몸은 말랐는데 배는 불러서는 딱 봐도 어디 심각하게 아픈 사람 같았습니다. 사실 아버지를 보자마자 찬물을 끼얹을까 아님 욕을 한 바가지 해버릴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동도 불편해하는 아버지를 보니 그 생각이 쏙 들어가더군요. 침착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사과부터 대뜸 하더라고요. 네 엄마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못 갔던 건 사정이 있었다.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때 병원에 누워 있었거든. 다리를 절단할 뻔했어. 그래서 못 갔고 그 이후엔 니들 걱정이 되긴 했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니들 보니. 그러다 어느 날 용기 내서 네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네 오빠가 쌍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래서 못했어. 그런데 난 단 한순간도 니들 잊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절절하게 울면서 제 손을 잡는 아버지였고 어떻게든 오해를 풀어보고자 애써가며 해명을 하는데 말을 하면서도 숨이 차는지 한 문장을 편하게 말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연민과 분노가 동시에 몰려와 저도 제 감정이 컨트롤 안 되더군요. 저는 1시간 동안 울부짖으며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그런 엄마 때문에 오빠랑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컸는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빠를 용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 번쯤 사과받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제 이야기를 끝내고 일어나려는데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는 아버지 모습에 저도 모르게 다시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몸은 왜 그렇냐고 왜 마지막 사과라고 말했는지 물어보니 아버지가 그러더군요. 사실 나한테 시간이 얼마 없어.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없어서 그냥 버티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겨우 검사를 해보니 간경화가 의심된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큰 병원 가서 다시 검사해봤더니 글쎄 간세포암이라더군. 약이나 항암으로는 달리 차도가 없다는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본인은 1년도 못 살 거라며 엉엉 우시더군요.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가족들 버린 채 떠났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반시체 같은 모습으로 딸 앞에 나타나선 자기 마음 편하자고 사과나 하는 아버지가 너무 미웠습니다. 밉긴 했지만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저도 제 자신이 이해가 안 갔지만 아마도 부모님에 대한 정이 항상 그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하고 아버지를 큰 병원에 일단 입원시켰어요. 얘기 듣자 하니 저희 버리고 갈 때 만났던 그 내연녀랑은 10년간 동거하다 헤어졌고 그 이후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불안정하게 살았나 보더군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외국인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한테 사기당해 집도 잃고 돈도 다 털려서 시골로 이사 온 거라고. 그 얘기 들으니 환장은 하겠는데 당장 아버지가 죽기 직전 몰골을 하고 저한테 빌고 있으니 마음이 너무 약해졌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대학병원 외래에 가서 자세히 얘기를 들었는데 의사 이야기 결론은 간 이식밖에 방법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여자가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고 절차가 이만저만 복잡한 게 아니더군요. 그렇게 의사와 면담 끝내고 나와 간호사랑 얘기하는데 가족 중 이식에 적합한 사람 없나 검사 받아보길 권하시는데 마음이 착잡하더군요. 저는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저 아빠한테 절대로 간 안 내드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울면서 본인도 염치가 있는데 어떻게 자식한테 간 달라고 하겠냐며 그 큰 병원 복도에서 아이같이 엉엉 우시더군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며 병원을 가든 집에 가서 죽든 상관 안 해도 되고 제 얼굴 보고 사과했으니 그걸로 자기 할 일은 끝났다며 장례식장에도 찾아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도 눈물이 펑펑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주춤거리며 병원 정문으로 나가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앉아 계시더군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초라해 보이고 마음 흔들리던지요.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100번도 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상황 겪어보면 아버지한테 매몰차게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다가가니 갑자기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저한테 비시더라고요. 내가 니들한테 몹쓸 짓 많이 한 거 알고 있다. 내가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지 않겠니? 제발 나 한 번만 살려다오. 나 좀 살려주면 내가 그동안 못다한 아빠 노릇 원 없이 너한테 해주마. 사실 너무 무섭구나. 한 번만 살려다오. 하시면서 저한테 간이식 검사를 한 번만 받아봐 줄 수 없냐고 애걸복걸하며 비시더군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질 듯 흔들렸습니다. 너무 원망스럽지만 또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야 나타나서는 앞으로 못다한 아빠 노릇 할 테니 한 번만 도와달라 하는데 제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들고 또 흔드는 것 같았어요. 일단 아빠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올라오면서 저는 운전에 지장이 있을 만큼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남편을 보자마자 안기듯 쓰러져 펑펑 울고는 아버지와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절대로 간이식은 안 된다고. 그거 공여자도 고생하는 거고 후유증 평생 남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 큰 상처 준 아버지한테 주는 게 말이 되냐고 자기 일처럼 흥분해 소리 지르더라고요. 저도 남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은 시댁에서도 알게 되었죠. 저 걱정하신 시부모님이 한달음에 광명 저희 집으로 올라와 제 손부터 잡으며 아버지 하는 말씀에 흔들리면 안 돼. 너한테 얼마나 상처 준 사람이냐. 너는 할 만큼 한 거야. 어쨌든 우리 사돈이시니까는 간이식 등록부터 하고 공여자 기다리는 걸로 하자. 우리도 병원비 보태 드릴 테니까. 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이식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최소 3천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걸 시댁에서 내드리겠다고 하니 진짜 받을 생각은 안 했지만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아셨던 거예요.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한 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 죄책감이 얼마나 클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얼굴도 못 본 사돈일지라도 며느리를 위해 선뜻 내주시겠다 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날 저녁에 아이 재우고 여느 때와 같이 시부모님이랑 거실에 앉아 한잔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만나면 늘 저녁에 가볍게 한잔하고 자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 속이 너무 썩어 문드러질 것 같아서 술을 많이 먹게 되었어요. 어머님도 제 마음 아니까 그냥 먹고 취해서 자라고 말리지 않으시더군요. 그런데 술이 많이 취하니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꾹꾹 눌러왔던 진심인지 아닌지 모를 말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공여자 기다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냐. 일단 살리고 나서 아빠를 마음껏 원망해도 늦지 않는 것 같다. 이제 나한테 친정 가족이랄 건 아버지 하나 남았는데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면 나는 정말 천에 고하다 등의 말을 하며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에 시아버지는 눈물을 글썽거리시다가 담배를 피우겠다는 핑계로 바람 쐬러 나가셨고 시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렸어요.
저 그냥 아버지한테 간이식 해드릴까요? 그럼 딸한테 고마워하고 저를 더 사랑해 주실까요?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진심이었을 거예요. 제 유일한 컴플렉스가 바로 부모님 사랑에 대한 결핍이었으니까요. 그 말을 하자마자 제 뺨이 따끔하더군요. 고개를 돌리니 어머님이 벌개진 얼굴로 씩씩거리시며 큰 소리로 화를 내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다. 간을 내줘야 사랑을 받아? 어디서 그런 멍청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니? 그 인간은 그냥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 새끼도 버리고 지 마누라도 버리고 여자랑 도망갔지. 네가 간을 내주고 심장을 내주고 누나를 내줘도 그 인간은 정신 못 차린다. 지금까지 정신 못 차린 인간이 네가 간 준다고 새 사람 되겠니? 하며 울부짖으셨어요. 그 말에 술이 확 깨더군요. 어머님은 제발 저더러 정신 차리라며 이럴까봐 아버지 만나러 간다는 거 말리고 싶었는데 저 후회할까봐 못 말렸다면서 가슴을 치고 우시더군요. 제가 아버지한테 마음 약해질 거라 다 예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 상처투성이 며느리가 이제는 지 상처 준 아버지한테 간을 내드릴까 어쩔까 하고 앉아있으니 속에서 천불이 나신 거죠. 어머님은 제가 너무 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이 아프겠지만 아버지 치료만 하는 데까지 해보고 연을 끊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시는 시어머님을 저도 끌어안고 울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은 말씀하셨죠. 우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니 펑펑 울어두라고. 앞으로는 아버지 때문에 우는 일 없게 하라고. 그러면 당신 가슴도 무너진다고 하시는데 그 말이 꼭 제 오빠가 생전에 했던 말처럼 들렸습니다. 오빠도 항상 저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울면 자기 가슴도 쓰라리듯 아프다고요. 그제야 저는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진짜 저를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한테 딱 대학병원 절차만 밟아드리고 병원비랑 간병비 정도만 내드리는 걸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간이식 공여자 나타나면 그때 절차 밟고 이식 받으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슬그머니 그러시더군요. 너는 검사 안 받니? 그 말에 갑자기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저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편과 시부모님도 공여자의 부작용을 걱정하는데 내 아버지란 사람은 역시나 본인만 아는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랑 달라서 제 가족이 참 소중해요. 제가 선택한 제 가족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아주 어릴 땐 아빠랑 닮았단 말이 참 듣기 좋았어요. 아빠 닮아 예쁘다는 말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 그건 욕이더라고요. 난 아빠 닮지 않아서 참 다행이에요. 난 아빠 얼굴은 닮았을지 몰라도 무책임함은 닮지 않아 다행이에요. 병원비도 내드리고 싶진 않지만 제 시부모님이 베풀어주고 싶다 하시네요. 며느리가 훗날 후회할까봐요. 아버지 같은 사람은 제 부모님이 아닙니다. 그런 시부모님을 이제 제 부모님으로 섬기고 살 거예요. 더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가족 사랑 받을 자격 없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버지는 울고불며 저만 믿었는데 이럴 순 없다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더니 나중엔 심지어 욕을 하더군요. 지 엄마 닮아 싸가지가 없다. 지 아빠 죽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것 좀 보라며 울부짖는데 오히려 가슴이 개운하더라고요. 최소한의 죄책감까지 아버지가 모조리 가져가 주시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아버지는 다시는 제 덕 안 볼 것처럼 하더니 제가 병원비 내드린다고 하니까 진료는 꼬박꼬박 다니시더군요. 그렇게 반년 만에 간이식 입원을 하기로 예정되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셨다더군요. 간이 안 좋으면서 그렇게 술을 잡수셨대요. 심지어 이제 곧 간이식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니 이식 받기 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더 드셨나 봐요. 그러다 간 수치가 급격히 높아지고 신체적으로 갑자기 문제가 생겨 그냥 자택에서 돌연사 하신 걸로 보이고요. 마지막까지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유품 정리하러 갔다가 참 어이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네가 김씨 딸내미요? 김씨가 자기 딸한테 간 달라고 연락할 건데 뭐라고 해야 딸 맘이 흔들릴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내 자식과는 절대로 안 받는다고 했더니 김씨가 배를 잡고 웃으면서 자기는 자식한테 정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하더만 얼마나 황당하든지. 그 말 듣고 얼굴도 안 본 김씨 딸이 불쌍해지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얘기 듣지 않니? 연락도 안 한 지 30년이 다 됐다면서? 처자식 버린 놈이었는 줄은 몰랐네. 에라이 부관 참시 당해도 모자랄 인간. 하면서 옆집 할아버지가 혀를 차시더군요. 참 마지막까지 과간인 아버지였습니다. 악어의 눈물에 속아 넘어갈 뻔했던 저도 참 한심하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참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사기치고 떠났다는 그 마지막 여자가 아버지 보험금 수령한다고 한국에 왔더라고요. 수익자가 그 여자로 되어 있었는데 그간 보험비도 제대로 수납하지 못해서 사망 보험금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찰서랑 법원도 들락날락했고 결국 그 여자가 보험금 2천만 원 수령하는 대신 납골당 관리를 그 여자가 하기로 했어요. 안 봐도 비디오죠. 연마다 내는 납골당 금액을 그 여자가 잘도 내주겠어요. 아마도 아버지의 유골함은 아주 외로운 곳에 있을 겁니다. 그게 처자식을 버린 아버지의 최후겠죠. 누군가는 왜 아버지 치료비까지 대주려 했냐고 타박할 수도 있겠지만 그랬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 없이 아버지에 대해 회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바로 외면해버렸으면 안 그래도 원망으로 가득 찬 가슴에 죄책감이라는 짐까지 얹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을 때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 심리 치료를 받았고 선생님과 깊은 이야기를 하며 마음속 어린 상처에 약을 잘 발라주었습니다. 저는 늘 제가 부모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그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주시는 시부모님이 계시고 하늘에 간 오빠 대신 저를 아껴주는 남편과 아이가 있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가족은 비록 저를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제가 선택한 가족을 만날 수 있었고 지금 저의 진짜 가족들은 저를 아주 많이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상기하며 살 것입니다. 곧 엄마와 오빠의 기일이 다가오네요. 둘의 기일이 고작 이틀 차이가 나요. 맛있는 거 사들고 납골당에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오빠 사진을 보며 말할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다고요. 그리고 제 뺨을 때려주신 시어머니께 죽을 때까지 효도하며 살 거예요.